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물리 같이 진행하게 될 김현안이라고 하고요. 교재를 보고 계시니까 교재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지금 갖고 계신 교재 개념편 교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편 교재는 지금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아마 늦으면 10월 말, 빠르면 10월 초? 10월 초는 안 되겠구나. 10월 중순쯤에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부터 잠깐 얘기 드리면은, 이제 본 과정에서는 요 이제 교재의 특징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넘겨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면 어디쯤에 있을까? 13페이지부터 조금씩 넘겨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빨간색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아이들 위주로 빨간색 박스를 쳐놨고, 물론 이제 그것만 알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마지막쯤에는 본인들이 정리가 끝나면은 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것저것들이 압축돼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색 위주로만 쭉 컨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거예요. 요것저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래서 빨간색 박스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념편이라고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목은 기본 예제라고 달아는 놨는데, 이게 말이 기본 예제고, 물론 이제 엄청 간단한 기초적인 거를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전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아이들도 조금 있어요. 다만 이제 예제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짧게 하느라고 시험 문제 문장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문제들을 반드시 좀 많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요것만 대비를 하셔도 거의 좀 많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이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즌쯤이면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다. 자, 이제 큰 제목을 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파트 들어갈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과 관계된 기본적인 역학, 고전 역학이라고 하고 일반 역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과 관계된 역학, 전기하고 자기의 관계, 파동이라는 에너지 전달 형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대물리. 파트는 이렇게 5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출제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개수는 10개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기서 1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평균적으로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게 역학하고 전작인데, 이 2개를 빼면은 물리를 안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저하고 최대한 예쁘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전처럼 짱돌이 많은 그런 시험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를 8개 이상으로 잡으셔도 충분해요.
예전처럼 난 반타작만 해야지, 두세 개만 맞춰야지,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전공 물리 쪽이나 되게 좀 빡센 거나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8개 이상으로 잡으셔도 단시간에 꽤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내 거나 헷갈린다.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크게 과학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이론과학하고 현상과학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현상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리가 그 중에 가장 기초를 제공하는 이론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약간 비유적으로 보자면 시험 준비용으로는 법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즉 법조문을 잘 보시려면 법조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정리를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오늘 제가 필수적인 단어는 한 장으로 딱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단순화시킨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수학, 식을 많이 써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짧고 단순하게 정리가 때문에 식으로 많이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식이 사실상 법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훨씬 작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할 만한 과목이고,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역학하고 전자계학이 조금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흐름을 저하고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단순화를 잘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시험 전날에 물리 딱 한 번은 보고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그 정도면 전 범위를 다 보실 수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수고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예외 없이 좀 맞출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A4 한 장이 안 넘어갑니다. 그만큼 양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얘는 과학 영역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실제로는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잔소리와 서로는 이 정도로 살짝 줄이고 교재 보면서 첫 번째 시간 진도를 조금 나갈게요. 프리파트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5페이지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를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을 아예 1도 모르고는 대비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재수없게 적분이나 이런 걸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너무 많이 까먹었다. 그럼 뭐 버리면 되죠. 아니면 맞추는 방법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수학이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99.9%입니다. 이 정도를 숙지하고 계시면 물리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물리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뭐 앞쪽에 이제 속력, 속도, 뭐 가속도, 힘, 뭐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물리량 같은 경우는 뜻이 쉽게 얘기할까, 기울기이거나 뜻 자체가 면적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 전체 파트에서. 수학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 내지는 그래프의 면적, 즉 분수의 꼴이거나 곱하기의 꼴이거나. 그래서 그 미분 적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약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씩 계산을 조금 시키기도 하니까.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결국에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변화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가 어떤 단어의 기본 뜻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뜻이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순간값과 평균값. 그럼 x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됐던 y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됐던 간에 만약에 x 변화에 대한 y 변화가 어떤 물리량의 뜻이라면 그래프상에서는 그런 평균값이라는 거는 어떤 구간을 설정했을 때 이 구간의 기울기, 그럼 얘가 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순간값 이래버리면 특정 x에서의 기울기,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뜻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앞쪽 파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속도하고 가속도, 특히 두 가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분수의 꼴이다 그러면 단순 나누기는 아닐 것이에요. 즉 그 뜻이 변화율일 거다. 쉽게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뜻이다. 단순 나누기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이 정도. 그 다음 얘는 곱하기의 꼴. y 곱하기 x의 꼴.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즉 기울기라는 거, 특히 이제 순간값 물어봤을 땐 미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적분 자체가 이 물리량의 정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y가 뭐가 됐던 간에 두 개의 곱이 어떤 물리량의 뜻이라면 그래프상에서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1이라는 게 힘과 변이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물리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단순히 곱하기로, 단순 곱하기로 값을 계산을 하려면 이 y에 해당하는 f가 일정한 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단순 곱하기 해야 되겠죠. 만약에 y에 해당하는 얘가 변하는 값이면 면적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곱하기로 딱 끝나는 건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째 날이니까 이 정도까지를 살짝 소개를 드릴 거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 정의는 모든 아이들이 다 저 정의를 따라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컨셉이 두 가지, 변화율의 꼴이거나 면적의 꼴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서 7페이지에, 자, 이제 물리량이라는 표현에서 단위계, 물리에서 자주 쓰이는 단위, 여기는 한 번 정도는 눈조장을 조금 찍어 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길이 미터를 쓴다,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을 쓴다, 시간 초를 쓴다. 그 다음에 열역학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 K, 켈빈 온도를 사용한다. 그건 제일 밑에 있죠. 나머지는 이제 요 안에서 조금씩 유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정도는 약간의 눈도장은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단위를 좀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헷갈려. 자, 우리가 물리 책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제 물리량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물리량의 종류가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스칼라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역학과 관계해가지고는 뭐 이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즉 역학 단원에 있는 작은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벡터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제가 쭉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벡터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 즉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 우리가 벡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스칼라라는 거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방향을 붙였을 때 뭔가가 어색한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스칼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납득이 될 건데, 근데 좀 강제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일과 에너지는 스칼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1이라는 거 이제 표현할 때 힘과 변위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라, 그 두 아이가 둘 다 방향성이 있고 그거 해석할 때 같은 방향일 거야 반대 방향일 거야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과 에너지는 스칼라에 들어가 있다. 물리 전체 내용에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대부분의 물리량이 벡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연산에 대한 것들을 짧게 정리는 하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벡터의 표시.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화살표 모양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죠. 화살표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게 크기,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합성과 분해라는 게 있죠. 먼저 이제 합성하는 거는 별건 아니고 더하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잠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물리학을 배우는 거면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저하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 시험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기호로 표시할 때 뭐 예를 들어 속력은 원래 V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속도는 벡터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구별을 안 해요. 왜? 시험장에서 구별해서 안 쓸 거니까. 기호까지 저걸 구별해서 쓰는 거는 조금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파터에 나오는 단어가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 정도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하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는 건 벡터의 연산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한다라는 거는 일단 여기는 벡터에 대한 내용이라 일단 표시를 했고요. 더하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상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둘을 더해라, 합성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요거랑 나란하게 요거랑 나란하게, 즉 평형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두 아이의 합성한 벡터 값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연산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의 사이각이 세터라면 그럼 얘를 이제 퉁쳐서 C벡터라고 하게 되면 C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다 까지는 기억은 조금 하셔야 돼요. 가끔씩 요 세타를 주고서 계산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만약에 더하기 말고 빼기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A와 마이너스 B를 합성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산기호로도 등장을 하지만 방향을 지시하는 아이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면은 같은 방향, 마이너스 보가 되면은 반대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B라는 거는 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A와 마이너스 B를 합성해라. 즉 마이너스 B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B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B랑 반대인 아이. 그러니까 이 둘의 합성된 아이는 똑같이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간단한 사항이라 조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합성도 잘 하셔야 되는데 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제 분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벡터의 분해하는 방법. 자, 그래서 XY 평면상의 어떤 벡터 i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때 X축과 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게 되면 얘를 X쪽으로 수선, Y쪽으로 수선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분해가 가능하죠. 즉 분해했다라는 건 합성을 거꾸로 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오렌지색 두 개를 합성하면 평행사변형이 이 직사각형이니까 이 흰색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걸 이제 역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시험용으로는 수학은 늘 XY가 이쁘게 표현이 되는데 물리에서 분해해야 될 때는 그림에 맞춰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타가 좀 엉뚱한데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용 암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 쪽으로 분해시킨 i는 코사인, 세타의 옆쪽으로 옆이라고 쓸까 그냥 분해시킨 i는 사인을 붙인다. 즉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하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니까 결국에는 요 i의 크기, y 성분의 크기는 a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붙여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얘하고 얘의 b가 되니까 이 i의 x 성분, 요거의 크기는 a의 크기에 코사인을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이상 한다라는 거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세타 쪽으로는 코사인, 세타 옆으로는 사인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확실히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너무 자신을 많이 믿지 마시고 그림이 좀 웃기게 나오면 이런 실수도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분해를 할 때. 그럼 이런 거 주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사면 뭐 이런 거죠. 경사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은 살짝 얘만 들어주는 정도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으면은 이거 잘못 배운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냥 중력 표시도 안 하고 이 방향은 mg 사인이고
얘는 mg 코사인이고 바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즉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중력이라는 거는 뒤에서 하겠지만 수직 아래쪽을 향해야 돼요. 근데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온전히 어떤 작용을 못해요. 경사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긴 할 건데 중력 때문에 내려갈 건데 그럼 난 경사 방향의 중력의 크기가 필요하니까 얘를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으로 분해를 한 거죠. 왜냐면 내 이 방향의 힘이 필요하니까. 그게 크게 얼마인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타니까 그러면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90도일 거니까 요거 수직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바로 반복하시면 세타 옆쪽이라 사인, 이쪽이 mg 코사인. 요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벡터라는 거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그림 보니까 분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분해해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력이 이 방향으로 지구가 아래쪽으로 물체를 당기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분해된 상태가 아니겠죠. 온전히 이 방향인데 경사 방향과 경사 수직 방향에 대한 크기가 어떨까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한 거예요. 극단적인 거 비교를 해드리면 예를 들자면 내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꾹 눌렀어요. 그러면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세게 쭉 눌러주면. 그럼 이때도 mg 사인, mg 코사인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질문을 했던 간에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 방향으로 뭔가가 가해져 가지고 평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x축, y축은. 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된 상태로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 힘에 대한 거 정리할 때, 문제 풀 때 그래서 습관적으로 분해시켜 놓고 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힘에 대한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충돌이란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거 있거든요. X, Y 무조건 분해! 막 이렇게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분해되지 않고 보는 게 직관적으로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해야지 할 때 약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분해된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분해하는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첫날이니까 요것만은 세타 쪽으로는 코사인, 세타 옆쪽으로는 사인. 자, 그래서 벡터의 분해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 벡터 연산이 이제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도 있겠죠. 그래서 벡터끼리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뭐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벡터 곱, 스칼라 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 배운다라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물리에서는 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수학으로 할 건 아니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제가 앞에서 수학 얘기를 조금 해서 그럼 우리 수업 중에 수학 되게 많이 하나 보다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해야 되는 문제들은 약간 몇 개를 선정해서 그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의 중에 수학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건
아주 기초적으로 해석하는데 필요한 사이즈까지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수학이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내적이라는 게 있고 옛날 표현으로 외적이라는 게 있고, 내적을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을 벡터 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벡터끼리 곱하기를 했더니 그 결과가 스칼라 값,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면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 여전히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벡터 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리 전체적인 전범위에서 곱하기의 꼴로 정의가 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누기나 곱하기. 그러면 이거나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스칼라 곱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1에 대한 정의인데 1이 가장 대표적. 아까 1과 에너지는 제가 스칼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구할 때 힘과 변위의 곱으로 구할 건데 구한 다음은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크기만 남는 물리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벡터 곱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토크, 한글로는 돌림임이라고 하고요. 자, 얘가 어떤 거리 벡터 곱하기 힘이라는 벡터의 꼴로 표현이 되고, 이 아이가 곱하기를 한 다음에 결과물이 방향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곱.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이가 자기력이 있죠. 전자기 파트에서. 자, 얘네들은 각각 해당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얘네가 여기에 속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를 하는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회전을 일으키는 어떤 물리량이 될 거고요. 얘는 전하를 띈 아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란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자기장과 이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받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때는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 수학적으로는 스칼라 곱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곱을 하게 되면 크기는 두 개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인을 붙여요. 그건 수학이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이 세타라는 아이는 수학적인 정의의 세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출제자의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여기다 세타를 놔도 되고 저기다 세타를 놔도 되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을 집착해서 외우는 거는 굉장히 무지한 짓이에요. 시험 준비에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 스칼라 곱을 할 때는 두 아이의 나란한 부분끼리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벡터 곱을 할 때는 크기는 두 벡터의 수직한 성분끼리를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즉, 뭔 말이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다. 근데 얘네 둘의 어떤 물리량이 뭐 내적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얘네 둘이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가령 A를 B 쪽에다 일치시킨다. 그럼 B 쪽에다가 수직선 딱 내리면 요만큼이 A의 B 방향의 크기죠. 나란한 부분의 크기. 분해하는 거. 정확하게는 요렇게 분해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요 B 방향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하면은 내적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외적을 하겠다. 그때는 B랑 수직한 것, 요거를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죠? 수직한 부분의 크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내적은
나란한 것끼리를 곱하기를 할 거고, 외적은 수직한 것끼리를 곱하기를 할 거다. 자, 그 다음. 아직 요즘에 이제 시중 교재 많이 수정은 된 것 같긴 한데, 수정이 안 된 교재들도 좀 일부 있어가지고, 이 벡터 곱하기 한 결과물의 방향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방향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만약에 A 타임스 B 이렇게 했다.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오른손 감쌌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 곱하기 한 결과물의 방향이에요. 즉 지금처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했다. A, B 외적 이렇게 했다. 그럼 A에서 B 쪽으로, 이게 순서대로 그냥 A에서 B 쪽으로 감싸면, 즉 우리가 보기엔 칠판면에 들어가는 방향이 이 곱하기 결과물의 방향이 됩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즉 만약에 이게 아니라 B 곱하기 A를 했다. 그럼 B에서 A를 감싸야 되겠죠. 이렇게. 요번에는 방향이 반대가 됐죠. 칠판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시중에 만약에 특히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돌림임, 토크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다 틀린 거예요. 토크는 벡터 곱이기 때문에 방향은 회전면에 대해서 수직이어야 돼요. 조금만 미리 당겨서 얘기를 해주면, 막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못을 딱 박아놓고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돌겠죠. 이 도는 걸 회전을 만드는 게 토크거든요. 그때 크기가 R 곱하기 F로 정의가 돼요. 그럼 이 방향, 도는 방향, 돌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아니고, 즉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이 토크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 그런 건 회전 방향이고, 토크 자체의 방향은 요 회전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 그리고 물리, 예전에도 조금은 하셨으니까 아주 짧게라도, 오른손 쓴다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좀 본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최소한 중학교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 전기자기 그때 배우죠. 거기에 막 자기장 잡고 할 때 이것도 쓰고, 이렇게 뻗겨 날리기도 하고, 오른손 쓰기도 하고, 이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방향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아이들의 정의가 벡터 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방향은 물리 전체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전자기 파트에서 어차피 방향 잡는 게 전자기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얘 아니면 오른손 요것만 할 겁니다. 피거나 오물이거나 요 두 개로 다 문제는 풀립니다.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가 헷갈리는 아이들 대표적인, 그리고 좀 중요한 아이들 얘기한 거거든요. 쟤네가 저거 스칼라 곱이었어, 그 다음에 저쪽은 벡터 곱이었어, 그래서 오른손으로 방향 따져야 돼. 여기까지는 조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막 몰입해서 강의 나갈 때 거기에서 강조하면 그게 눈에 좀 안 들어오거든요. 뭔가 또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미리 땡겨서 보여드리는 게 특히 이 세 가지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는 그 밑에 기본 예제 있죠. 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바로바로 정답 보면서 요거가 답이 해당이 되는 거야 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따로 풀어드릴 만한 필요는 없어서. 방금 한 거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 두 개를 더하기, 합성하는 게 의미가 뭐냐. 합성하는 방법은 나란한 거 두 개를 끝에다 그려서 대각선의 크기가 합성한 아이의 크기에 해당이 된다. 눈으로 바로 얘네네 쭉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안 되시면은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하고 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첫 번째 파트가 첫 번째 큰 영역이 이제 역학이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뭐가 되게 많아요, 뭐 어려워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파트가 역학인데, 어쨌든 저하고 정리하면 얘가 양이 제일 적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체 영역 중에서 그 큰 범위 주제로 봤을 때 양적으로 제일 적은 파트가 역학이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생각이 0.00001도 없고요. 저는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여기에 서 있냐면,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거라, 시험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물리학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 시험을 우리는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역학은 힘과 관계된 물체의 운동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얘가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힘. 근데 우리는 항상 물체 주변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만 분석을 해요. 알짜힘. 알짜힘이라는 거는 합력을 얘기합니다. 합력.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과 계열 수강생이라는 전제 하에 하기 때문에 수학 기호나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저런 거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재작년에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거 창피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끙끙 앓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끙끙 앓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남겨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하세요. 모르겠다, 네가 좀 해줘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그거를 막 혼자 고민을, 그러기에는 물리 공부하다가 다른 건 언제 하시려고요? 그럼 안 되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라. 자, 어쨌든 합력, 알짜힘이 메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난 물리를 공부한 적은 없으나 쟤는 알아요. 알짜힘은 애매, F는 애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거 하나 있고요. 그럼 얘는 뭐냐?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체에 알짜힘이라는 게 있으면 이 질량이 있는 물체의 가속도라는 걸 생기게 한다. 가속도가 속도가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짜힘이 있으면 물체 속도가 변해 라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물체의 알짜힘과 시간의 곱, 얘를 충격량이라고 할 거예요. 충돌해서 할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서로 다 연결돼서 정리가 됩니다. 어차피 식적으로. 근데 오늘 거기까지 하진 않을 거고. 그럼 뭐냐? 알짜힘이 있으면 운동량이 변해. 운동량이 변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거든요.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알짜임이 있으면 운동량이 변했어, 속도가 변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효과가 알짜임에다가 변위를 곱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운동에너지의 가장 쉬운 정의는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이죠. 그럼 역시 뭡니까? 속도가 변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역학의 전부 답니다. 내용적으로.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선택. 요 문제는 요걸로 푸는 게 수월한데 이걸로 어거지로 갔다가 풀면 오래 걸리고, 어떤 아이는 얘로 가는 게 수월한데 얘나 얘를 쓰면 오래 걸리고, 선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학 문제는 어느 걸 선택해도 무조건 다 풀립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알뜰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들을 보고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역학 문제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늘 조건을 잘 보시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상한 물리 문제 안 나와요. 조건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익숙한 아이들이 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정리한 것 중에선 이쪽에 태클을 타는 게 제일 낫겠다 라는 선택을 하셔요. 그러니까 급하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물리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하나를 꼼꼼하게 잘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문제 양치기 하는 거는 물리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볼 때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라는 걸 조금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자꾸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역학을 이런 걸 다룰 거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운동 파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